자, 안녕하십니까. 위험관리와 보험설계를 맡은 권순정입니다. 자, 우리가 CFP는 FP에 비해서는 아마 CFP가 최근에 이제 교재가 바뀌면서 상당히 이제 그 보험설계 부분이 이 장수가 이렇게 좀 양이 작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좀 자세한 내용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걷어내고 또 굉장히 아마 요약을 해서 좀 더 컴팩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이 보험설계가 CFP에서 아마 여러분에게 발목을 잡는, 합격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마 조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교재도 그만큼 좀 적어졌고요. 또 패턴도 많이 바뀌어진 게 아마 특징인 것 같습니다. 먼저 교재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먼저 한번 보시면은 교재 1페이지 보면 차례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그 보험 설계는 25문제, 지식행사 25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1장부터 쭉 있는데요. 1장은 보시면 전체를 보면 유형과 보험이죠. 항상 책이란 것은 그 1장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론적인 면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장에서는 프로세스가 항상 나오죠. 그래서 위험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가 6단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6단계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무설계는 기본적으로 다 6단계는 동일한 겁니다. 지금. 특징적인 부분 아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 때 배웠을 때 우리가 순수위험의 정의를 어떻게 나눴습니까? 우리가 순수위험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FKS 볼 때 순수위험이라는 것은 손실이 있거나 이득이 있는 위험, 소실만 있고 이득은 없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순수위험에서 보시면은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제 처음에 하나는 인적 위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위험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인적 위험 중에서는 우리가 보시면 조기 사망이 있고요. 두 번째, 장기 생존이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상해나 질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실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죠. 왜 제가 써드린가 하면 교재 1페이지 보시면 1장에 제2번 보시면 위험관리 프로세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조기 사망 위험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상해와 질병 위험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재산 위험이 나와 있고요. 다섯 번째 보시면은 배상 책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위험의 모든 부분을 1장에서는 프로세스로 설명하고 순수위험의 인적과 재산과 배상 책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묘하게도 장기 생존과 실업이 빠져버렸죠? 그래서 장기 생존은 어디 들어갔을까요? 은퇴 설계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업은 어디 나올까요? 사실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은퇴 설계에서 주로 많이 다루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1장의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1장은 항상 교재를 보실 때 이제 여러분 FP와 다른 부분은 CFP는 이해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교재를 줄을 긋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떤 모양인가,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제는 출제 경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개념을 굉장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중요한 교재는 꺼드리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설명을 들으시면서 전체적인 이해의 모습. 자, 1장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2장은 딱 보시면 사회보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성이 바뀐 게 우리나라 최근에 와서 이제 사회보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이랑 크게 몇 가지죠. 국민건강보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보험하면 또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보험 4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뭘까요?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이 있고요. 우리가 의료보험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산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용보험이 있죠. 예,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에서는 국민건강을 또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기 보시면 산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자, 왜 국민연금이 빠졌을까요? 이것도 똑같이 은퇴 설계에서 강조를 했던 거죠. 특히 이 페이지 보시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최근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민건강에 플러스해서 노인 장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 등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면 보장성 보험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책에서는 상품만 따로 뺀 거죠. 그래서 3장은 보장성, 4장은 저축성 이렇게 상품을 크게 나눠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장성에서 봤을 때 생명보험의 보장상품들 그리고 제3보험에 대한 보장성 그리고 손해보험 이렇게 보장성 안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과 제3보험을 다 넣은 거고요. 제4장의 저축성 보험은 특히 금리형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그럼 특히 변형이나 또 변형 유니버설 상품에 관한 내용들. 특히 이제 4장에 보시면 연금도 사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 생각해서 연금보험도 저축성 보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이 실제 출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3장, 4장에서 전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자, 5장은 뭘까요? 쉽게 말하면 프로세스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실무적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접근할 것인가의 개념이 5장의 프로세스죠. 그 다음 6장, 그럼 손해보험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할 것인가, 이 개념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마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전체 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구성을 먼저 아시고 무조건 책을 넘어가지 마시고요. 또 25문제 중에서 1장에서는 한 5,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주로 이 이론적인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5, 6문제고요. 2장 사회보험은 한 2, 3문제 나오는데 이 사회보험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거 있죠.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바뀌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3장 같은 경우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죠. 또 양도 제일 많고요. 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명보험과 또 손해보험 그리고 또 제3보험 우리가 실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고 또 가입하고 있는 상품들이죠. 그래서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여러분 잘 보시고 특히 어떤 상품이 내한테 유리한 것인지 또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4장도 저축성 보험이죠. 특히 변액보험. 여기서도 한 30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은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한 문제면 2문제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5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여러분 어렵지 않다 생각 드시고요. 아마 접근하시면 크게 고득점까지는 아닙니다. 특히 저는 보험 설계는 여러분이 고득점을 받는 상품은 과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야기했죠.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목별로 보시면은 본인한테 맞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평균의 점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하여튼 내가 항상 잘하는 과목에서 점수를 갖다가 많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좀 저한테 와닿던 학문이라든지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학문이 뭘까요? 투자나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사실은 꼬는 문제는 나오질 않죠. 기본적인 이론만 이해하고 있으면 맞추기 아주 쉬운 문제고요. 세금은 뭐가 있을까요? 외우면 됩니다. 단순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굉장히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적으로도 많이 필요한 학문이 세금이고요. 특히 상속 같은 그런 과목들은 굉장히 오히려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험을 쉽게 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험은 생각보다도 여러분이 성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문도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문제 1장 한번 볼게요. 손이 길었습니다만. 자, 1장.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형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실패지 한번 볼까요? 실패지 제일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밑에서 한 4번째 줄 보시면 이제까지의 유형관리는 한 줄 꺼볼까요?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개인이 직면한 순수위험에 대해서만 대상했다. 그동안은 우리가 순수위험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특정 투기위험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관리가 있다. 이 투기위험이 뭘까요? 여러분 이제 그 A 과정 때 배우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순수위험이란 말이 나오고 투기위험이란 말이 나오게 되죠. 순수위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손실만 있는 위험을 말한다는 거죠. 손실만 있는 위험. 근데 투기는 손실이 있거나 또 이득이 있거나 위험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은 순수위험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투기위험도 있다. 무슨 상품일까요? 변액보험 같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잘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런 투기 위험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8페이지부터 단계는 아셔야 될 게 이제 시험 문제 놓은다면 이렇게 놓으죠. 단계별로 나열하시오라든지 이런 얘기 놓든지 안 그러면 실물적으로 고객과의 대화이다. 다음은 단계별로 나열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간혹 등장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FK도 넣을 수 있고 10%도 넣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그 단계별로의 키워드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단계가 뭘까요? 관계 정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단계는 쉬운 학문이죠. 보시면 관계 정립이다. 그럼 어떤 게 이제 1단계에서 관계 정립에서는 키워드가 뭔가를 보도록 합시다. 키워드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CFP에서는 전체를 줄을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보고 전체 지문을 골라내는 그런 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1단계 보시면은 저 박스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위험 관리와 재무 설계사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역량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사의 역량이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럼 역량이란 말을 여러분 체크 좀 하시고요. 누구 역량입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위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다음에 사항한 업무 수행 범위를 상호 합의하여 문서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는 또 새로운 말이에요. 업무 수행 범위를 갖다가 상호하는 문서. 업무 수행 문서를 갖다가 작성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은 여러분 줄 끊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문서로 기명 나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딱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위험 관련 업무에 대한 보수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특히 재무설계의 책임, 그리고 계약 해지 종료에 대한 거예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이제 보수 체계,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약의 해지라는 문제들, 이런 책임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1단계에서 이야기된다는 거죠. 자, 박스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는 위험 관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객에게 더욱더 부드럽게 느리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자, 특히 이제 은퇴라든지 투자는 같은 경우는 굳이 부드럽게 할 필요가 없지만 위험 관리는 어떡합니까? if란 말을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if.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 if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제가 강의 때 말씀입니다만, 인생의 라이프는 뭐예요? 사람은 live, 태어나서 end, 죽을 때까지는 뭐가 있다? if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험 설계를 할 때는 고객한테 고객님, 지금은 행복하시죠? 그러나 만약에 가장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소위 말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격적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네요. 위험관리에서는 사망, 질병, 상해, 장기간병, 화재 등 배상 책임 등 부정적 요소가 삶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고객은 다소 움츠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떡하다? 부드럽게 접근하라. 그런 이야기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단계에서는 큰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관계 정리는 역량. 두 번째는 업무 수행에 대한 문서를 갖다가 어떡하다? 문서화하라. 그리고 특히 계약에 대해서 보수 문제라든지 해지라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느리게 접근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겠네요. 그죠? 됐죠? 그것만 아시면 되고 1단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요. 자, 2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는 이제 정보 수집 단계죠. 크게 보시면 2단계는 정보 수집 단계입니다. 자, 볼까요? 자, 정보 수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1번에 보시면은 1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목표를 설정하라는 거죠. 목표인데 니즈와 뭐다? 우선순위 목표를 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첫째는 뭐다?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목표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러분은 다 A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10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고객의 3일 목표, 재무 목표, 위험 관리 목표, 니즈 우선순위가 파악했으면 다음은 뭐다? 고객 정보를 뭐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다. 자, 목표를 수립하고 그리고 목표를 파악할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세무설계사는 도와주는 역할이지 결정하는 역할이라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보시면 저도 사실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만 실무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설계사가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업무 수행 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수도 있다 이거죠. 사실은 실무적으로 고객한테 정보를 받기가 처음에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객과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가 있지 않으면 고객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준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제안서 자체가 엉터리가 될 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객한테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고객한테 당신을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든 완벽한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한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다?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입 보험의 보장 내용이죠.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은 분석이 아니라 보장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어떤 보험을 들었습니까? 정도만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뭐 목표라든지 정도죠. 자, 중요한 건 11페이지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위험 관리의 목표부터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가 중요한 11페이지가 중요해요. 이제 시험 잘 나올 수 있는. 자, 볼게요. 위험 관리의 가장 큰 목표는 줄 거 볼까요? 개인 또는 가족의 삶과 생활이 위험이 발생해도 뭐다? 키워드. 전과 가치란 말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전과 가치라 동그라미 하시고. 이 말은 뭘까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최소한의 생활 유지가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키워드가 전과 가치다. 무슨 말입니까? 고객님의 위험 관리의 목적은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사망 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의 고객들한테 보험을 좀 더 어떻습니까? 업그레이드 시킬 때, 그죠? 금액을 좀 높일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지금 현재 가입하신 보험 가지고는 그냥 최소한의 생활 유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 관리는 남편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 전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그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전과 같이. 책 좀 하시고요. 박스를 만들어놨죠? 1-2. 자, 이 박스는 왜 만들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만들어놨겠죠. 출제하기가 쉽고요. 자, 보시면 손실 전 목표가 있고 손실 후 목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손실 전 목표는 뭡니까? 어떤 종류를 가입할 것인가. 손실 전이니까 가입하기 전에 마음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할 때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가로이고 적으시죠. 보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손실 후는 뭘까요? 나중에 사고를 받았을 때 내가 손실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손실 전에는 내가 내한테 위험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조사해보는 게 중요할 거고, 손실 후는, 그러니까 뭐,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의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가입 수준을 말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이건 되게 중요한 항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험 잘 나오니까 좀 아셔야 되는 게, 먼저 보시면 손실 전이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손실 전. 손실 전은 뭐다? 어떤 종류의 보험, 가입을 어떤 보험을 할 것인가. 쉽게 말하면 내가 보험 종류를 어떤 보험 종류를 가입할 것인가이죠. 내한테는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생각하는 거고. 손실 후는 뭘까요?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내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 보상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보험을 가입할 것인가의 개념이죠. 예. 자, 그러면서 볼까요? 손실 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CFP는 여러분이 찾고 있대요. 외우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CFP에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중요하다면 다시 드립니다. 차라리 사례는 제가 강의 때 이야기합니다. 사례는 암기 과목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사례 같은 경우 있죠? 그냥 패턴대로 그걸 푸시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어렵다 하면 그 패턴대로 외웠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이해가 필요하겠어요? 왜? 시간도 없는데. 자, 그러나 지식형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사례는 놓는 문제가 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패턴이 있고 숫자만 바뀔 뿐이단 말입니다.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되죠. 그거는. 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시험장에 가서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나왔다. 한 번도 안 본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그럼 틀리라고 너무 문제 아니겠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맞춘 데서 점수를 더 주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매번 사례집에 나왔던 책, 그건 그대로 숫자만 바뀐 거는 그대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지식형은 아니다 이거죠. 지식형은 이 두꺼운 책에서 25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진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포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외우려고 하신다는 거죠. 외우지 마시고 일하시라는 거죠. 자, 손실전은 그럼 내가 가입하기 전에 내가 어떤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첫째 볼까요? 자, 가입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경제성. 가장 싸게 낼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싸게 보험료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볼까요? 걱정의 제거. 내한테 가장 큰 걱정은 뭘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죠. 마지막은 법적으로 뭐 반드시 가입할 건 뭐가 있을까? 안 가입하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을까? 자, 됐죠. 이게 손실 전 목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볼게요. 자, 손실 후는 자, 그러면 저 가입한다면은 나중에 내가 사고 방했을 때 받는 것이 그냥 내가 최소한의 생활 유지 정도만 조그맣게 보면 될 것인가? 아니면 소득의 안정성.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연금 형태로 계속 놓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애들의 등록금이라든지 애들의 성장까지도 책임지는 그렇게 그만큼 크게 한번 들어볼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책임. 뭘까요? 남편은 죽었지만 여러 가지 부채들도 있다. 부채도 갚을 수 있는 만큼 다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금액이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내용 아시겠죠? 자, 근데 어렵더라도 뭐만 외우면 될까요? 손실전만 하시면은 손실후는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11페이지 박스 밑에 나옵니다. 설명 드려볼게요. 손실전 목표에는 경제성, 걱정의 제거, 법적 수행이 있다. 외우지 마시고요. 첫 번째 목표는 경제성이다. 경제성이란 말은 뭐다? 가장 경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그죠? 두 번째는 잠재적 손실의 걱정거리를 근심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가정에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뭐다? 가장의 조기선입니다. 이거 책 9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가장이 만약에 돌아가신다. 그게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거죠. 우선 찾아야 된다. 세 번째 목표는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소리 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이라든지 가입이 의무화되는 거죠. 내용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손실전 목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걱정의 제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의 조기 사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렸다 이거죠.
자, 손실의 목표는 생활 유지, 소득의 안정성, 지속적 성장성, 사회적 책임이 있다. 자, 볼게요.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일단 생활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걱정의 적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손실전에서는 가장의 조기 사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입 수준은 뭐다? 생활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 유지가 아까 뭐라 했어요? 전과 같은, 그죠?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최소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장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소득의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은 가족의 삶의 충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이 발생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 성장성은 발생 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뭐다? 제목 목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적 책임은 파급 효과가 사회적으로 최소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친척 또는 사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한번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걸 보시면 이렇게 이 두 가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소득의 안정성과 안정성이 나왔고요.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적 성장성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말을 바꿔놓은 거죠. 지속적 성장. 차이가 뭘까요?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적 성장은. 소득의 안정성은 뭘까요? 생활 수준 유지죠.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예.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 플러스 뭐예요? 이때 와서 재무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요새는 출제를 잘 안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득의 안정성과 지속 성장성을 말을 바꿔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던 거죠. 생활 유지뿐만 아니라 재무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말을 소득의 안정성이라고 말을 듣고 제가 지문을 틀리게 만들었던 문제죠. 또 하나의 문제가 나왔던 게 여기 보시면은 12페이지 첫 단락 마지막에 보면 가족에게 미치는 경제 손실은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 및 사회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중에 가족에게만 국한된다라고 이렇게 출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문에 틀린 문장으로 나온 거죠. 만약 그렇다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채를 남기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부채를 남기면은 어떻습니까? 그 보증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민폐를 끼친다. 이런 이야기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가족에게만 국한된다. 이렇게 출제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최근에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손실전과 손실의 목표를 구별하는 거.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자, 2단계가 굉장히 출제하기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는 뭐다? 손실전과 손실에 대한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3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는 우리가 복잡한지 보이지만은 뭐 분석 및 평가 단계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실무적으로 보시면 있죠. 가장 어려운 단계는 저는 1, 2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고객과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정보 수집이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 거기만 정보 수집만 다 된다면은 뭐 3단계, 4단계는 다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저는 뭐 컴퓨터 잘 돼 있고 각 회사마다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죠. 옛날에는 3단계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사실은 실무적으로는 3, 4, 5단계는 거의 아마 순서로 아마 플로우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1, 2단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이 안 되고 전산적으로 접근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성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제 셀즈맨들이 뛰어난, 그죠? 그런 셀즈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1, 2단계에서 승부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하는 설계사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 단계에서 어떻습니까? 이 3단계, 4단계, 5단계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1, 2단계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4단계, 5단계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자, 3단계 볼까요? 3단계는 분석 단계죠. 그래서 업무 수행에 대한 고객의 정보를 분석한다는 거죠. 분석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합리의 목표와 합리적인 가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참고로 보시면 될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일단 정보를 분석하고, 첫째는 정보를 분석하고, 두 번째 보시면은 고객의 목표는 이제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오네요. 그죠? 예. 그리고 12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다른 사항이 있으면 파악하고 고객과 어떻게 한다?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이런 것만 줄만 꺼두시죠. 그래서 3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를 분석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고객과 협의한다. 그래서 키워드 말이 분석, 그 다음에 평가, 협의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기가입 보장의 보험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 서두에 보시면 11페이지 보면 보장의 내용이지만 2단계는 보장의 내용이란 말은 그냥 정권 분석이죠. 분석이 아니라 그냥 어떤 보험을 가입했습니까? 라고만 물어보는 거고 13페이지부터는 13페이지에 있는 3단계에서는 그 보장을 정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를 한번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3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좋은 말들이 나오죠. 박스 밑에로 보시 두 번째 줄에 위험 요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면한 위험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무슨 질문표가 있고 보험 정권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한 가지만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를 사용하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해야만이 어떻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하나의 목적은 뭐다? 나도 모르게 위험 부여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위험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죠? 다양한 방법을 써라.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제가 키워드 말씀드립니다. 그죠? 예. 하고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는 목적은 뭐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 위험 보유를 최소화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13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험 확인 방법을 선택하여 개별적 위험을 확인했으면 이 개별적 위험의 손실 행태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손실 행태의 분류에 인적과 재산 위험과 배상 책임을 나누는데 이렇게 처음에 했던 우리가 서두로 제가 인적과 재산과 배상 책임을 나누면 좋은 건 뭘까요? 특정 위험에 관련된 잠재 손실을 반풀 했다는 점이 좋지만 단점은 뭘까요? 우리가 전부 다 보험 가입만 가능한 것만 하다 보니까 부보 가능하지 않은 위험을 간과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페이지에 쭉 보시면 이제 1-3이 나오죠. 자, 볼까요? 자, 인적과 재산과 배상 책임. 우리가 이제 하는 강의 이제 여러분 일장들이죠.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질병 상해, 실업이 있었고요. 재산은 뭐 직접 손해, 간접 손해가 있고요. 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하면 좋은 점은 체계적으로 이게 좋은 점은 뭘까요? 잠재적 손실을 이렇게 딱딱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다 보험 가입 가능한만 보다 보니까 보험 가입을 못하는 그런 그런 위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위험 요소의 분석이 완료되면 이것을 잠재적 손실의 크기와 발생 가능성에 따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가정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A 가정 때 우리가 이제 잠재적 손실의 크기를 말씀드렸죠.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가능성이다. 여기 자 보시죠. 자, 잠재적 손실의 크기와 그다음에 발생 가능성에 따라 분류해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가 있고 발생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A 가정에 뭐라 했습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은 크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어떡한다? 위험을 어떡하다? 회피해라. 그런데 가능성도 높은데 크기는 높은데 가능성은 적으면 어떻습니까? 위험을 보유한다는 이야기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나죠? 위험의 크기는 둘 다 높다 하면 어떻게 해요? 위험을 어떻게 해요? 회피해야 되는 거죠. 이거 높은데 가능성은 낮다. 이게 위험의 이전이죠. 그런데 크기는 작은데 뭡니까? 가능성은 높다. 어떻습니까? 가능성 높다. 크기는 그렇다. 근데 위험은 축소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둘 다 뭐 크기도 적고 가능성도 낮다. 그럼 위험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보유하는 낫다. 뭐 이런 게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는 심각한 건 뭘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14페이지. 박스 밑에 두 분 달라. 심각한 손실을 야기할 위험을 그렇지 않은 위험보다 우선 처리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심각한 위험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심각성을 야기할 위험이 그렇지 않은 위험을 우선 처리한다. 그러니까 심각한 가능성보다도 심각한 위험부터 먼저 해라는 거 중요하죠. 또한 손실의 정도가 비슷한 위험은 그 정도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해야 된다 해서. 따라서 위험을 평가할 때는 뭐에 따라 나눈다 이거죠. 심각성. 가장 중요한 거는 크기다. 심각성에 따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치명과 중요한과 일반적. 이거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이게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보시면은 치명과 중요한과 일반적으로 나눴죠. 그럼 치명 위험과 자 보세요. 치명적 위험,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 그 다음에 일반적 위험이 있습니다. 일반적 위험입니다. 일반적 위험이죠. 이 분류의 기준이 뭘까요? 손실의 뭐예요? 손실의? 자, 중요한 게 손실의 심각성이죠. 심각성에 대해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발생 가능성에 따라 치명적과 중요한과 일반적 위험을 나눈다. 맞는 문장이에요? 틀린 문장이죠. 예, 그렇게 시험 출제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손실의 심각성에 따라 분류한다. 자, 치명은 뭘까요? 치명은 파산된다. 놔두놓으면. 중요한 거는 뭘까요? 내가 차입해야 된다는 거. 일반적 위험은 뭐 현재 내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키워드 아시겠죠? 예, 예. 자, 그래서 표 1-4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좀 하시고요. 지금 잘 나오니까요. 자, 치명적 위험부터 볼게요. 자, 딱 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인적 위험 보세요. 인적 위험은 조기 사망, 장기 생존, 질병상해. 자, 옆에 적어볼까요? 인적 위험은 다 치명적 위험이지만 뭐만 치명적 위험이 아닙니까? 자, 인적 위험 중에 실험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치명까지는 이렇게 파산되는 건 아니죠. 물론 최근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또 다른데 얻었습니까? 다른 직장을 얻으면 되는 거죠.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거죠. 두 번째 재산 위험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택이 보통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이 불나버리면 진짜 곤란하죠. 그래서 주택만은 뭐다? 치명적 위험이다. 재산 위험 중에. 세 번째 배상 책임 보세요. 배상 책임은 모두 다 뭘까? 특징이 특히 치명적 위험이다. 그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다르죠? 왜 그럴까요? 배상 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죠.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나한테 놓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치명적 위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인적 위험 중에서 인적 위험은 굉장히 다 치명적이지만 하나는 실업 위험만은 치명적 위험이 아니다. 재산 위험 중에 유일하게 주택만 치명적 위험이다. 그리고 배상 책임은 상대방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다 뭐다? 치명적 위험이다. 자, 근데 배상 책임에 보시면은 부동산 있죠? 예, 주택과 별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과 별장이라는 개념은 타인에 대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동산의 자동차도 대인 대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위험의 배상, 재산 위험의 별장이 있죠. 여기서 별장은 내 별장을 말합니다. 내 별장이니까 중요한 위험이겠죠. 그리고 특히 동산에 보시면 자동차가 있죠. 여기는 자차 자손을 말하는 거죠. 내가 차 부서지는 거. 아시겠죠? 아셔야 됩니다. 배상 책임에서 말하는 자동차는 대인 대물, 남의 상대방에 대한 뭡니까? 내가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차를 망가뜨리다든지 이게 개념 대인 대물을 말하는 거고 중요한 위험에 말하는 동산의 자동차는 뭐다? 자차, 내 차, 또 내가 다치는 거 말하는 거다. 그죠? 자, 그럼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3단계는 분석과 평가 단계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4단계부터는 쉽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4단계를 볼게요. 4단계는 제안서 단계다 하죠. 4단계는 제안서를 작성한다. 자, 요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적으로. 4단계, 5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5단계는 쉽게 말하면 가입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4단계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객한테 맞는 프로포즈를 가져가는 거죠. 제안서를 몇 개 가져가면 고객들이 이거는 나 이 보험은 너무 보험료가 비쌉니다. 다시 가져와 주세요. 이렇게 자꾸 고객과 협의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정인 게 아니라 제시하고 작성하는 단계라는 거죠. 계속 수정이 필요하겠죠. 예. 일단은 다시 물론 한 번 가져가서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객이 아니다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4단계는 제시하는 단계, 설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걸 만나셔야 된다. 자, 4단계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대안의 효과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두밀 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의 대안이나 복수의 대안이 도출되기도 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보험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죠. 한편 전문가의 판단에는 주관성이 개입되므로 한 재무 설계가 도출한 전략이 다른 설계사의 대안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꼭 내게 맞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평가하고 토대로 위험 제안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죠. 예. 또 변경이 전반적으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16페이지 보시면 두 문제 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에는 고객이 제안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제안 사항과 합당한 근거를 함께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자신의 의견이 증명된 사실인 것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결정은 해야 된다. 고객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안서가 한 번 더 하는데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위험. 무슨 말인가 하면 잘 보세요. 4단계는 위험 처리 방법은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 위험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이해가 나오겠죠. 위험 처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위험 통제와
우리 A 가정에서 배웠죠? 위험 재무가 있습니다. 그죠? 예, 위험 재무가 있다. 위험 통제는 위험 회피가 있고요. 축소가 있고요. 이전이 있고 보유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겠죠. 위험 처리 방법은, 자, 고객님 제가 보니까 굳이 어떻습니까? 위험도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큰 거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자, 소화기 설치하고 또 어떻습니까? 밤바다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방화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게 더 낫겠다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부분은 보험 가입하시는 게 낫고요. 또 이 부분은 자가보험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걸 다 위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처리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 있을 때 100% 전부 다 어떻습니까? 보험 다 들어가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 1-5에 위험 처리 방법 예시가 나옵니다. 보시면죠. 자, 조기 사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위험 이전의 방법은 생명보험 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뭡니까? 국민연금에 유족연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장애 같은 경우도 산재에서 커버할 수도 있고요. 상해보험도 있고요. 질병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도 있다는 거죠. 은퇴에도 국민연금도 있고요. 정리해고 할 때는 고용보험도 있다. 화재 같은 경우는 내가 화재보험도 하지만 정부 지원금도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을 예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4단계는 그런 거고요. 5단계가 특징이 딱 보시면은, 그래서 위험 처리 방법이란 말이 나오면, 선택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될까요? 쉽게 말하면 4단계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제안서에 이제 다른 말이 다르죠. 제시가 아니고 제안서를 만다 실행이란 말입니다. 실행이란 말 자체는 무슨 말일까요? 설계를 한다는 이야기겠죠. 재무설계사 고객은 각자의 실행 책임에서 상호 합의하에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 또 서로 문서를 하고 교부한다. 책임에는 특히 중요한 건 다른 전문가의 소개입니다. 여기 이제 중시하면 다른 전문가가 소개한다. 이거는 실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 안은 그래서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설명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상속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하고 하셔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다른 전문가의 소개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때 금융서비스의 상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실행을 위한 적절한 18페이지 보시면 한 5번째입니까? 적절한 금융서비스와 서비스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죠. 18페이지 또 두 문단락 두 문제줄에 개별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제안은 위험 제시의 제안서 작성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보시면 고객의 위험에 대해서는 재무적 영향에 따라 분류해서 특히 이제 재무 영향에 따라서 치명적 위험이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위험이 있었다 이거죠. 일반적 위험이 있었다 이거죠. 그럼 치명적 위험은 반드시 필수 보험이죠.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위험은 선택하시라.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요한 위험은 권고고요. 필수가 아니에요. 권고고요. 이건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오네요. 자, 밑에서 4번째네요. 재무적 영향에 따라 치명적 위험은 필수적 위험 관리 대상이고, 중요한 위험은 권고적 위험 관리 대상이고, 일반적 위험은 선택적 위험 관리다. 이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특정한 위험 금액에서 기가입 보험이 있으면 다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큼만, 차감한 것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필수다, 권고다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6단계는 모니터 단계입니다. 자, 6단계는 모니터 단계죠. 사실은 보시면 6단계를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6단계를 잘 안 하시죠. 보험 가입하고 나면 그 다음 관심을 안 가지는데, 오히려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니터 단계다, 이거다. 사실은 우리가 모니터 단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감각이 쉬운. 왜냐하면 벌써 어떻습니까? 가입하고 났으니까 관리 안 하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재평가하고 상황을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박스 밑에 보시면 최소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치명적 위험을 제대로 보정. 진짜 특히 중요한 것은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요한 위험입니다. 1년,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3회 주무 이벤트, 이혼이나 최근에 많잖아요. 자녀 출생이라든지 주택구입이라든지 배우자의 사망이 있으면, 그리고 이미 수행한 업무의 단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트마다 중요한 부분들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
1단계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1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관계 정립에서는 문서, 어떻게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보는 거. 2단계에서는 목표가 뭐냐 이거죠. 손실적 목표와 손실의 목표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3단계는 소위 말해서 치명과 중요한과 일반적 위험을 어떻게 분류하는 개념들. 4단계는 특히 중요한 건 뭘까요? 4단계는 위험 처리 방법의 선택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요. 5단계는 다른 전문가와 어떻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6단계는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는 1년에 몇 번씩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모니터링이 된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특히 여러분 1장에서는 중요한 게, 1장에서는 첫 부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각 단계별로 무엇을 하는가. 그래서 많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 각 론별로 저 말씀드린 순수 위험적 인적 위험. 그럼 조기 사망부터 한번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